경기도 파주 외곽 작은 마을 입구에 4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떡집이 있었다. 한신의 떡집이라는 소박한 간판 아래 73세 한영숙은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시루에 불을 지폈다. 할머니, 또 그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2층에서 내려온 간병인 김순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58세의 순이는 5년 전부터 영숙을 돌보며 함께 살고 있었다. 습관이야, 습관. 평생 이 시간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바꾸겠어. 영숙은 쌀가루를 체에 내리며 대답했다. 주름진 손은 여전히 능숙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한 일이 자주 생겼다. 어제 만든 떡을 오늘 또 만들려고 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일이 잦아졌다. 할머니, 그거 어제 물어보셨잖아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하면 영숙은 멋쩍게 웃었다. 그랬나? 요즘 깜빡깜빡하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이게 그 치매라는 건가? 텔레비전에서 본 치매 증상들이 자꾸 떠올랐다. 오전 8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할머니, 백설기 한 판 주세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 영숙은 정성스레 떡을 포장했다. 40년간 같은 자리에서 떡을 만들며 마을 사람들과 정을 나눴다. 돌잔치, 회갑, 제사, 마을의 모든 행사에 영숙의 떡이 있었다. 할머니, 장사 잘 되세요? 그럭저럭 살아가지 뭐. 영숙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떡집 건물은 물론 인근 상가 건물 세 채가 모두 영숙 소유였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 2천만 원이 넘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영숙이 철저히 숨겨왔기 때문이다. 저녁 무렵 큰아들 강태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저 이번 주말에 갈게요. 예린이도 데리고요. 48세 태민은 서울에서 대기업 부장으로 일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머니를 찾았지만 머무는 시간은 항상 30분을 넘지 않았다. 그래, 오너라. 떡 만들어 놓을게. 어머니, 건강은 어때요? 순이 씨가 잘 돌봐드려요? 응, 잘해주고 있어. 그럼 됐네요. 주말에 뵐게요. 전화는 짧게 끝났다. 영숙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태민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밤 10시 순이가 잠든 후 영숙은 혼자 방에 앉아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통장들과 부동산 문서들이 가득했다. 4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재산. 떡 한 판씩 팔며 쌓아올린 부였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나? 영숙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치매가 오는 것 같았다. 정신이 멀쩡할 때 유언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2015년 1월 15일. 태민, 설날에도 30분 만에 돌아감. 세뱃돈 달라는 말만 하고. 2017년 8월 3일. 태준, 사업 자금 500만 원 빌려달라고 함. 갚은 적 없음. 2023년 5월 20일. 예린, 유학 자금 도와달라고 함. 처음엔 할머니 걱정하는 척했지만 결국 돈 이야기. 영숙은 가족들의 방문을 기록해왔다.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는지 알고 싶었다. 순이야.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순이 매일 아침 약 챙겨줌. 밤에 이불 덮어줌. 돈 이야기 한 번도 안 함. 순이만이 달랐다. 5년간 한결같았다. 영숙은 결심했다.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변호사 이정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벌써요? 건강하신데 무슨 치매가 오는 것 같아요. 정신 멀쩡할 때 정리해야죠. 이정우는 52세의 노련한 변호사였다. 영숙의 재산 관리를 10년간 맡아왔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죠. 전화를 끊고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40년을 살아온 이곳, 떡 한 판씩 팔며 사람들과 정을 나눈 이곳. 이제 진짜 시험할 시간이군. 영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자식들도 손녀도 모르는 마지막 시험.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아볼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60억 원의 유산이 어디로 갈지 결정될 것이었다. 일주일 후 영숙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이른 아침 떡을 만들다가 일부러 설탕과 소금을 바꿔 넣었다. 할머니, 이거 너무 짜요. 단골 손님 박씨 아주머니가 인절미를 뱉어냈다. 어머, 미안해요. 내가 깜빡했나 봐. 영숙은 당황한 척 손을 내저었다. 순이가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설탕이랑 소금을 바꾸셨네요. 그래, 요즘 자꾸 이러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영숙은 연기를 이어갔다. 순이는 영숙의 손을 잡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야 뭐. 하지만 영숙은 의도적으로 실수를 계속했다. 떡을 태우고 주문을 잊고 손님 이름을 헷갈렸다. 이틀간 같은 패턴이 반복되자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떡집 할머니, 치매 오신 것 같아. 안 됐네. 혼자 사시는데 어떡하려고. 아들들은 뭐 하나? 서울 산다며? 마을 슈퍼 주인이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어머님 요즘 이상하세요. 떡도 자꾸 태우시고 같은 말씀 반복하시고. 전화를 받은 태민은 황급히 파주로 내려왔다. 토요일 오전 고급 SUV에서 내린 태민과 며느리 수진, 그리고 20살 손녀 예린이었다. 어머니, 태민이 떡집 문을 열고 들어섰다. 어머, 태민이 왔구나. 언제 왔니? 어머니, 전화했잖아요. 오늘 온다고. 그랬나? 할머니가 깜빡했네. 영숙은 일부러 기억 못하는 척했다. 태민의 표이 굳었다. 어머니, 병원 가봐야겠어요. 왜? 난 멀쩡한데.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데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면서요? 태민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손길은 차갑게 느껴졌다. 걱정이 아니라 부담이었다.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큰일 아니야. 어머니, 이건 큰일이에요. 치매면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수진이 거들었다. 그녀는 떡집을 둘러보며 코를 찔끔했다. 낡은 건물, 오래된 가구들. 명품 가방을 든 그녀에게 이곳은 불편한 공간이었다. 어머님, 저희가 아는 좋은 병원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싫어. 난 병원 안 가. 영숙은 완강히 거부했다. 예린이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다. 할머니, 검사만 받아보세요. 걱정돼요. 우리 예린이 걱정하는구나. 고맙다. 영숙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예린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걱정보다는 불안이 더 컸다. 할머니가 치매면 유학비 못 받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이 얼굴에 드러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민 가족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어머니 정말 치매 오시는 것 같아. 태민이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어떡하려고? 우리가 모실 건 아니잖아. 수진이 차갑게 말했다. 요양원을 알아봐야지. 요양원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어머님 재산도 없잖아.
떡집이라도 팔면 되지.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다. 뒷좌석에 예리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할머니보다는 유학 정보를 검색하는데 더 집중했다.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영숙이 차 안에 초소형 녹음기를 숨겨두었다는 것. 변호사 정훈이 설치해준 장치였다. 떡집 팔면 얼마나 나올까?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5억? 그 정도면 요양원 몇 년은 보낼 수 있겠지. 5억으로 부족하면 어떡해? 그땐 어쩔 수 없지. 우리가 더 될 수는 없어. 예린이 대학 등록금도 있고. 대화는 모두 녹음됐다. 영숙은 나중에 이 녹음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사흘 후 작은 아들 태준도 찾아왔다. 45세의 태준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 태준이구나. 왜 왔니? 형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치매 오신다고. 태준은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영숙은 그의 진짜 속내를 알았다. 어머니, 저 돈 좀 빌려주세요. 급한데 쓸 데가 있어서. 아들아, 미안하다. 나도 요즘 장사가 안 돼서 형편이 어려워. 어머니 치매 오시면 제가 어머니 재산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태준의 본심이 드러났다. 어머니의 건강보다 재산이 먼저였다. 재산이 뭐가 있니? 이 낡은 떡집밖에. 그래도 팔면 좀 되잖아요. 형이 혼자 관리하면 안 되죠. 저도 아들인데. 영숙은 가슴이 아팠다. 두 아들 모두 똑같았다. 어머니가 아니라 재산을 보고 있었다. 나가거라. 피곤하다.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영숙은 드물게 목소리를 높였다. 태주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순이가 영숙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정말 치매 오시는 거예요? 영숙은 순이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 사람에게만은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니야. 연기하는 거야. 네. 왜요? 자식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어. 영숙은 모든 계획을 털어놨다. 치매 연기, 녹음 장치, 그리고 진짜 재산. 60억이요? 순이는 깜짝 놀랐다. 응. 40년간 모은 거야. 아무도 몰라. 그런데 왜 이런 시험을? 진심을 알고 싶어서. 돈 때문에 오는지, 날 보러 오는지. 순이는 영숙을 꼭 안았다. 할머니,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슬프지.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 안 그러면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오래도록 침묵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순이야, 너만은 다르구나. 뭐가요? 5년간 한 번도 돈 이야기 안 했잖아. 그게 고마워.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한테 할머니는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영숙도 눈물을 흘렸다. 피는 안 섞였지만 이 사람이 진짜 가족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영숙의 치매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길을 잃고 밤낮을 헷갈리고 같은 손님에게 3번이나 돈을 받는 실수를 했다. 마을 사람들은 심각하게 걱정했다. 떡집 할머니 혼자 두면 위험해. 불이라도 내면 큰일 나.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결국 태민은 법원에 후견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어머니가 더 이상 혼자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법원 접수 창구에서 태민은 서류를 내밀었다. 의사 진단서, 마을 사람들의 진술서, 그리고 영숙의 이상 행동 기록. 조사관을 보내겠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 조사관 김연희가 떡집을 방문했다. 한영숙 씨,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영숙은 의자에 앉았다. 순이는 주방에서 지켜봤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3월. 영숙은 일부러 틀린 답을 했다. 지금은 10월입니다.
대통령 이름은 아십니까? 잘 모르겠네요. 조사관은 계속 질문했다. 간단한 계산, 주소 외우기, 시계 그리기. 영숙은 모든 질문에 일부러 틀리거나 모호하게 답했다. 판단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신 것 같네요. 조사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기록했다. 하지만 조사관이 떠난 직후 변호사 정훈이 찾아왔다. 할머니, 이제 반격할 때입니다. 알겠어요. 정훈은 법원에 긴급 반박 서류를 제출했다. 영숙이 치매 진단받기 전에 작성한 사전 의사표시서였다. 본인 한영숙은 정신이 온전할 때 이 문서를 작성한다. 나는 법적 후견인을 원하지 않으며 특히 큰아들 강태민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명확히 거부한다. 법원은 혼란스러워했다. 치매 환자가 이렇게 명확한 법적 문서를 남겼다는 게 이상했다. 재판이 열렸다. 태민과 영숙이 법정에 마주 앉았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가 어머니 위해서, 내가 날 위해서? 거짓말 마. 영숙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전혀 치매 환자 같지 않았다. 판사도 이상함을 느꼈다. 한영숙 씨, 지금 보니 정신이 명확해 보이는데요?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태민이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예요? 의사 진단서가 있잖아요. 그 진단은 제가 일부러 틀린 답을 해서 받은 겁니다. 영숙의 폭탄 선언에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자식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되면 어떻게 대할지요. 영숙은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태민과 수진이 차 안에서 나눈 대화였다. 떡집 팔면 5억은 되겠지. 요양원 보내고 우리가 관리하면 돼. 태민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불법 도청이에요. 제 집에 제가 설치한 녹음기입니다. 합법입니다. 정훈 변호사가 반박했다. 판사는 녹음을 끝까지 들었다. 태민과 수진의 노골적인 재산 이야기, 어머니를 짐으로 여기는 태도가 모두 담겨 있었다. 후견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한영숙 씨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후견인 지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떨어졌다. 태민은 무너졌다. 법정을 나온 태민은 영숙을 붙잡았다. 어머니, 제발. 저 정말 어머니 걱정해서. 거짓말하지 마. 넌 돈만 원했어. 어머니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희를 시험하시다니. 수진이 분노를 터뜨렸다. 시험? 진심이었다면 통과했을 거야. 영숙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날 저녁 태준도 찾아왔다. 그도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 형 일은 저랑 상관없잖아요. 저는 달라요. 너도 똑같아. 돈 때문에 왔잖아. 어머니, 나가거라. 영숙은 문을 닫았다. 두 아들 모두 실격이었다. 그날 밤 순이가 영숙을 안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슬프지만 진실을 알았으니까.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 누구에게 재산을 물려줄지 명확해졌다. 창밖으로 달이 떴다. 차가운 달빛이 떡집을 비췄다. 영숙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언장을 다시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숙의 결심은 확고했다. 진심을 보인 사람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법정 소동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영숙은 떡집에서 평소처럼 일했다. 치매 연기를 멈추자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지만 곧 일상으로 돌아갔다. 할머니, 아들분들이랑 화해 안 하세요? 단골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그럴 생각 없어.
영숙의 대답은 단호했다. 태민과 태주는 더 이상 떡집에 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다. 영숙도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녀 예린은 달랐다. 법정 소동 일주일 후 예린이 떡집을 찾아왔다. 할머니, 왔구나. 영숙은 떡을 만들다 말고 손을 닦았다. 할머니, 저 유학 포기했어요. 왜? 돈이 없어서요. 아빠도 안 도와주시고. 그리고 예린은 눈물을 글썽였다. 할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영숙은 놀랐다. 예린이 유학을 포기한다고? 예린아, 넌 꿈이 있잖니. 꿈보다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예린은 진심이었다. 영숙은 가슴이 뭉클했다. 순이 아주머니 혼자 할머니 돌보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제가 도울게요. 그날부터 예린은 매일 떡집에 왔다. 새벽같이 일어나 영숙과 함께 떡을 만들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방 배웠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영숙은 예린을 가르치며 행복했다. 이 아이만큼은 진심이구나 싶었다. 한 달 후 영숙은 변호사 정훈을 불렀다. 유언장을 완성하겠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네. 전 재산 50억 원을 손녀 강혜린에게 상속합니다. 정훈이 펜을 들었다. 간병인 김순희에게는 10억 원과 떡집 건물을 증여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났다. 영숙은 서명하며 마음이 놓였다. 변호사님, 이걸 공개하는 날 가족들을 다 부르세요. 모두요? 네. 태민, 태준, 수진, 민지, 예린. 전부요. 내가 살아있을 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이죠. 마지막 교육. 영숙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운명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일주일 후 영숙은 떡을 만들다 갑자기 쓰러졌다. 할머니, 예린이 비명을 질렀다. 순이가 급히 119를 불렀다. 심근경색입니다.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응급실 의사가 말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영숙의 몸은 너무 약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의사의 말에 예린은 주저앉았다. 할머니, 안 돼. 태민과 태준도 병원으로 달려왔다. 한 달 만에 보는 어머니였다. 어머니, 태민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영숙을 바라봤다. 수많은 기계에 연결된 어머니가 처참했다. 들어오지 마세요. 예린이 막았다. 나 어머니 아들이야. 할머니가 원하지 않으세요. 태민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예린이 보호자였다. 이틀 후 영숙이 잠깐 깨어났다. 예린아, 할머니 여기 있어요. 미안해. 너한테 짐을. 무슨 짐이요? 할머니는 제게 전부예요. 영숙은 예린의 손을 꼭 쥐었다. 변호사님, 불러. 변호사 정훈이 왔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언장, 지금 공개하세요. 지금요? 네. 내가 보고 싶어요.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회의실에 가족들이 모였다.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정훈이 서류를 펼쳤다. 태민과 태주는 긴장했다. 첫째, 큰아들 강태민에게는 1원도 상속하지 않는다. 태민의 얼굴이 굳었다. 둘째, 작은아들 강태준에게도 1원도 상속하지 않는다. 태준도 입을 다물었다. 셋째, 전 재산 60억 원 중 50억을 손녀 강혜린에게 상속한다. 예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넷째, 10억 원과 떡집 건물을 간병인 김순희에게 증여한다. 순희는 눈물을 터뜨렸다. 이건 말도 안 돼. 태민이 소리쳤다.
불복하겠습니다. 아시죠? 하지만 승산 없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입니다. 태민과 태주는 무너졌다. 수진이 예린에게 다가왔다. 예린아, 우리 가족인데 좀 나눠야지. 할머니 뜻이에요. 예린은 단호했다. 그날 밤 영숙은 예린을 불렀다. 예린아, 미안해. 왜요, 할머니? 너한테 너무 큰 걸 줬어. 아니에요. 할머니가 주신 건 돈이 아니에요. 뭔데? 사랑하는 법이요. 진심으로 대하는 법.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우리 예린이. 이틀 후 영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예린과 순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할머니, 사랑해요. 예린의 마지막 말을 듣고 영숙은 미소 지으며 떠났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하지만 영숙의 마지막 선물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마을 사람들과 단골 손님들이 조문을 왔지만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태민과 태주는 상주석에 앉았지만 실질적으로 장례를 주관하는 건 예린이었다. 이모부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국화로 영정 꾸며주세요. 알겠습니다. 예린은 눈물을 닦으며 하나하나 챙겼다. 순이가 옆에서 도왔다. 예린아, 좀 쉬어.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해요. 조문객들이 물었다. 상주분이 누구세요? 큰아들입니다. 태민이 대답했지만 사람들은 예린을 바라봤다. 진짜 상주는 예린처럼 보였다. 장례 이틀째 친척들이 몰려왔다. 평소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었다. 예린아, 우리 친척인데 유산 좀 나눠야 하는 거 아니니? 할머니 유언이 있어요. 유언? 그게 뭐가 중요해? 가족끼리 나누는 거지. 예린은 답답했다. 모두 돈 이야기만 했다. 예린아, 태민이 조용히 불렀다. 삼촌, 무슨 일이에요? 미안하다.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삼촌이 잘못했어. 어머니를 돈으로만 봤어. 이제 와서 알아.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태민은 돌아섰다. 예린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장례 3일째 발인이었다. 영숙의 관이 운구차에 실렸다. 할머니, 예린은 관에 매달려 울었다. 보내드려야죠. 순이가 예린을 일으켰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 예린은 창밖을 바라봤다. 할머니가 평생 살던 마을이 지나갔다. 할머니, 왜 저한테 이렇게 큰 걸 주신 거예요? 50억이라는 돈이 무겁게 느껴졌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다. 작은 함 안에 할머니가 들어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어디 모실까요? 순이가 물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바다요. 거기 뿌려드릴래요. 일주일 후 예린과 순이는 동해 바다로 향했다. 태민과 태준도 따라왔다. 우리도 가도 돼?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바닷가에 도착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예린은 유골을 바다에 뿌렸다. 하얀 재가 바람에 날려 파도와 섞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태민이 무릎을 꿇고 울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태준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예린은 두 삼촌을 바라봤다. 삼촌들 할머니가 주신 게 돈만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니?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조건 없는 사랑이요. 태민과 태주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배울게요. 할머니처럼. 그날 밤 예린은 순이와 함께 호텔에 묵었다. 순이 아주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가? 50억이요.
너무 커요. 순이는 예린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뜻대로 쓰면 돼. 할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할머니라면 예린은 생각했다. 할머니는 평생 떡을 만들며 사람들을 먹였다. 아, 알겠어요. 예린은 결심했다. 할머니의 유산으로 할머니 같은 일을 하기로. 할머니의 식탁을 만들 거예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곳이요. 순이가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을 일이에요. 예린은 창밖 바다를 바라봤다. 할머니는 떠났지만 사랑은 계속될 것이었다. 할머니, 잘 지켜볼게요. 제가 할머니의 사랑을 이어갈게요.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왔다. 달빛이 바다를 비췄다. 할머니가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다. 한 달 후, 예린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떡집을 리모델링하고 이름을 바꿨다. 할머니의 식탁? 새 간판이 걸렸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떡집이 아니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무료 급식소예요. 예린이 설명했다. 매일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거예요. 순이가 함께했다. 두 사람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다. 떡뿐 아니라 국, 반찬도 만들었다. 할머니, 오늘도 맛있어요. 단골 어르신이 웃었다. 다행이에요. 많이 드세요. 예린은 뿌듯했다. 이게 할머니가 원하던 일이구나 싶었다. 첫날 10명, 이틀째 20명, 일주일 후에는 50명의 어르신이 찾아왔다. 여기 밥이 정말 맛있어. 우리 같은 노인네들 챙겨주니 고맙지. 소문이 퍼지자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다. 대학생들, 주부들, 심지어 은퇴한 어르신들까지. 저도 돕고 싶어요. 환영합니다. 할머니의 식탁은 점점 커졌다. 하루 100명, 200명, 300명으로 늘었다. 예린은 할머니 유산의 일부로 건물을 더 매입했다. 분점을 열기 위해서였다. 서울에도 하나, 부산에도 하나. 순이가 계획표를 봤다. 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할머니 뜻이니까. 3개월 후 할머니의 식탁은 전국 5곳에 생겼다. 매일 1,000명의 어르신이 무료 식사를 받았다. 뉴스에도 나왔다. 25세 청년이 유산으로 노인 무료 급식소를 운영합니다. 예린은 인터뷰했다. 할머니가 평생 하신 일이에요. 저는 이어가는 것뿐이죠. 방송을 본 태민이 예린을 찾아왔다. 예린아, 삼촌, 왜 오셨어요? 미안하고, 자랑스럽다. 태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가 정말 잘 키우셨구나. 널, 삼촌도 도우실래요? 내가? 네. 할머니 자식이잖아요. 태민은 울컥했다. 정말 내가 도와도 돼? 당연하죠. 그날부터 태민은 매주 급식소에서 봉사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다. 형, 나도 할게. 태준도 합류했다. 두 아들은 어머니가 평생 한 일을 이제야 이해했다.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6개월 후 할머니의 식탁은 전국 10곳으로 확대됐다. 예린은 재단을 설립했다. 한영숙 재단입니다. 할머니 이름으로요. 이사장은 예린, 이사의 순이와 태민이 참여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을 도울 거예요. 재단은 급식뿐 아니라 의료 지원, 문화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어르신들, 오늘은 영화 관람 가실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네, 함께 가요.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1년 후 예린은 떡집 2층에 작은 박물관을 만들었다. 할머니 기념관, 할머니의 사진, 떡 만드는 도구, 그리고 40년간의 이야기가 전시됐다. 할머니는 평생 이곳에서 떡을 만들며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저는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감동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네요. 손녀분도 대단하세요. 어느 날 젊은 여성이 예린을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우라고 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할머니가 할머니의 식탁에서 매일 식사하세요. 정말 감사해요. 지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이곳이 생기고 나서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다행이네요. 저도 돕고 싶어요. 자원봉사할게요. 환영합니다. 지우는 그날부터 급식소에서 봉사했다. 그리고 1년 후 재단 직원이 됐다. 예린 이사장님, 저도 언젠가 이런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만들어요. 제가 도울게요. 예린은 지우를 도왔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해줬던 것처럼. 2년이 지났다. 할머니의 식탁은 전국 신곳으로 확대됐고 매일 5천 명의 어르신이 무료 급식을 받았다. 예린은 할머니 사진 앞에 섰다. 할머니, 잘하고 있죠?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할머니가 주신 사랑, 제가 잘 이어가고 있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다. 급식소에서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기 계시죠. 이 모든 것 안에. 예린은 미소 지었다. 할머니는 떠났지만 사랑은 계속 자라고 있었다. 2년이 흘렀다. 할머니의 식탁재단은 전국 신곳으로 확대됐고 매일 5천 명의 어르신이 무료 급식을 받았다. 예린은 27살이 됐고 이제 능숙한 재단 이사장이었다. 어느 날 예린은 할머니의 떡집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먼지 쌓인 상자를 열자 편지 뭉치가 나왔다. 할머니가 쓴 편지들이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예린에게. 예린의 손이 떨렸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2년 전이구나. 너는 아직 유학을 꿈꾸고 있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안다. 내가 그 꿈을 포기하고 나를 돌볼 거라는 걸. 예린은 눈물이 핑 돌았다. 예린아,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에게 너무 큰 짐을 준 것 같아. 50억이라는 돈도 재단도 모두 부담스러울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믿는다. 내가 그 돈을 가장 아름답게 쓸 거라고. 너는 할머니보다 더 착한 아이니까. 편지는 계속됐다. 할머니가 진짜 너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야. 사랑하는 법이었어. 조건 없이 주는 법, 진심으로 대하는 법. 예린은 울었다. 할머니의 진짜 유산을 이제야 이해했다. 두 번째 편지를 펼쳤다. 이건 태민에게 쓴 편지였다. 태민아,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예린은 편지를 읽으며 놀랐다. 내가 나쁜 아이는 아니야. 단지 세상이 너에게 돈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을 뿐이지. 엄마도 책임이 있어. 너희를 가난하게 키워서 돈에 집착하게 만들었나 봐. 할머니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탓했다. 하지만 태민아, 이제는 알았으면 좋겠어.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예린은 이 편지를 태민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세 번째 편지는 태준에게였다. 내용은 비슷했다. 미안함과 사랑이 가득했다. 네 번째 편지는 순이에게였다. 순이야, 5년간 정말 고마웠어. 내가 없었다면 할머니는 외로웠을 거야. 마지막 편지는 봉투에 모두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할머니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비록 마지막에 서로 상처를 줬지만 그것도 사랑의 한 과정이었어요. 할머니는 모두를 용서했다. 태민아, 태준아, 너희도 할머니를 용서해라. 그리고 서로를 용서해라. 가족은 그런 거란다. 예린은 이 편지들을 복사해서
가족들에게 보냈다. 일주일 후 태민이 재단을 찾아왔다. 예린아, 편지 받았어. 네. 어머니가 날 용서하셨구나. 태민은 편지를 꼭 쥐고 울었다. 저도 용서해 드릴게요, 삼촌. 예린아, 할머니가 원하셨어요. 우리가 화해하는 걸. 태민은 예린을 꼭 안았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포옹이었다. 태준도 찾아왔다. 어머니가 날 이해하셨어. 내가 왜 그랬는지. 할머니는 다 아셨어요. 나 정말 못된 자식이었는데. 아니에요. 이제 잘하시면 돼요. 그날 저녁 예린은 순이에게도 편지를 줬다. 아주머니, 이거 보세요. 순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이렇게까지. 순이야, 내가 내 진짜 딸이야.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섞였어. 순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한 달 후 예린은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할머니 3주기 추모식이에요. 재단 본부에 가족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다. 태민, 태준, 수진, 민지, 순이, 그리고 급식소 어르신들. 할머니께서 남기신 편지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예린은 마지막 편지를 낭독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아파하는 거죠. 편지 낭독이 끝나자 모두 박수를 쳤다. 눈물 섞인 박수였다. 태민이 일어섰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유산이 뭔지. 태준도 일어섰다. 어머니, 저도요.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예리는 두 삼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할머니가 보고 계실 거예요. 그날 밤 예리는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았다. 할머니, 우리 모두 변했어요. 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할머니의 진짜 유산은 사랑이었어요. 그걸 이제야 다 깨달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났다. 할머니가 있는 곳 같았다. 5년이 흘렀다. 예리는 30살이 됐고 할머니의 식탁은 전국 200곳으로 확대됐다. 매일 2만 명의 어르신이 무료 급식을 받았다. 재단 사무실에 예린이 앉아 있었다. 이제는 능숙한 경영자였다. 이사장님, 제주도 지점 개소식 준비됐습니다. 직원이 보고했다. 좋아요. 드디어 전국 방방곡곡에 생기는구나. 예리는 한국 지도를 봤다. 전국이 할머니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태민이 들어왔다. 이제 그는 재단 상임이사였다. 예린아, 오늘 급식소 갔다 왔어.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 삼촌도 고생하셨어요. 태민은 5년간 회사를 그만두고 재단에 전념했다. 처음엔 죄책감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이었다. 어머니께 진 빚을 갚는 기분이야. 삼촌은 이미 충분히 갚으셨어요. 태준도 재단의 주방 총괄 책임자가 됐다. 전국 지점의 메뉴를 개발하고 조리법을 교육했다. 형, 오늘 메뉴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시루떡이야. 그래, 어르신들 좋아하시겠네. 두 형제는 완전히 화해했다. 어머니의 유산이 그들을 다시 이어줬다. 순이는 재단 부이사장이 됐다. 할머니 다음으로 재단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예린아, 이번 달 후원금이 100억 원을 넘었어. 정말요? 대단한데요. 다 할머니 덕분이지. 두 사람은 할머니 사진을 바라봤다. 어느 날 예린에게 특별한 소식이 들렸다. 이사장님, 정부에서 표창을 주신대요. 저요? 네. 사회공헌 대상이래요. 시상식 날 예린은 무대에 올랐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 한영숙의 것입니다. 예린은 할머니 사진을 들어 올렸다. 할머니께서 평생 실천하신 사랑을 저는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다.
시상식 후 예리는 떡집으로 향했다. 이제 박물관이 된 그곳. 할머니 상 받았어요. 예리는 할머니 사진 앞에 상패를 놓았다. 하지만 진짜 상은 이게 아니죠. 할머니가 주신 사랑, 그게 진짜 상이에요. 그때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예린 선배님, 김지우였다. 5년 전 자원봉사로 시작해 이제는 재단 간사가 됐다. 지우야, 무슨 일이야? 저 결혼해요. 정말 축하해. 그리고 신혼여행 대신 봉사여행 가려고요. 네팔 빈민촌에 급식소 하나 만들려고요. 예리는 감동했다. 할머니의 사랑이 해외까지 가는구나. 선배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은 나누는 거라고. 몇 달 후 예린도 결혼했다. 상대는 재단에서 만난 의사였다. 당신, 우리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 할머니의 식탁 전국 지점 투어는 어때? 완벽해. 두 사람은 웃었다. 1년 후 예리는 아이를 낳았다. 딸이었다. 이름은 영서로 할게요. 할머니 이름 한 글자씩. 좋아. 영숙 할머니의 영, 예린의 서. 아기는 건강하게 자랐다. 3살이 됐을 때 예린은 딸을 데리고 떡집을 찾았다.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증조할머니가 평생 일하신 곳이야. 증조할머니? 예린은 할머니 사진을 보여줬다. 이분이 증조할머니셔. 세상에서 제일 착한 분이셨어. 예쁘시다. 마음도 예뻤어. 영서야, 증조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게 뭔지 알아? 뭐예요? 사랑하는 법이야. 조건 없이 진심으로. 영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할래요. 예리는 딸을 안았다. 할머니의 사랑이 3대, 4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10년 후 예리는 40살이 됐다. 할머니의 식탁은 세계 30개국으로 확장됐다. 엄마, 저도 커서 재단 일 할래요. 13살 영서가 말했다. 정말? 네. 증조할머니처럼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예리는 딸을 꼭 안았다.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날 밤 예리는 할머니 사진 앞에 섰다. 할머니, 보세요. 영서도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겠대요. 사진 속 할머니는 영원히 웃고 있었다. 할머니가 주신 사랑은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났다. 할머니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예리는 딸의 손을 잡았다. 영서야, 우리 함께 할머니처럼 살자. 사랑하며. 네, 엄마. 두 사람은 할머니 사진을 향해 절했다. 할머니의 미소는 영원했다. 그 사랑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필로그. 20년 후 할머니의 식탁은 세계 80개국에서 운영됐다. 매일 100만 명이 무료 급식을 받았다. 55살이 된 예리는 은퇴를 준비했다. 33살 딸 영서가 재단을 이어받기로 했다. 엄마, 증조할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모녀는 떡집 박물관에 섰다. 할머니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사랑은 영원하다. 동상 아래 새겨진 문구였다. 맞아요. 사랑은 영원해요. 영서가 중얼거렸다. 할머니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다.